주거비는 계속 빠지겠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물가 하락이 진행이 된다. 그렇게 되면 정말 연말에 금리를 안 할 거냐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더 재미있는 건 뭐냐면 선크림 바르셨어요? 네. 아, 그러시구나. 별로입니까? 아니, 되게 이제 골프장 느낌 납니다. 아, 예. 아니, 오늘 제 월간 이선엽, 음. 예, 이선엽 이사님과 함께하는 월간 이선엽인데, 지수만 놓고 보면, 네. 시작한 거죠? 네네네, 네. 예, 박스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2,400에서 좀 빠지면 다시 올라오고, 2,500 근처로 가면 뭔가 한 대 맞고 내려오고, 요게 그래도 나쁜 시장 같지는 않은데. 아이, 그럼요. 물론 또 2월이 지금 시작된 지가 저희가 2월 14일에 찍고 있습니다. 예. 발렌타인데이 때. 요 시장의 의미를 좀 한번 짚어볼까요? 우선은 그래도 박스권에 갇혀 있다라는 것 중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수확은 예. 최소한 그래도 급락은 없구나. 네. 사실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놓고 보면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투자에서 제일 중요한 건 지키는 건데 내가 그래도 주식을 샀었을 때 큰 손실이 없을 가능성이 높은 시장이라면 네.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 나쁘지 않은 거죠. 그동안 시장을 놓고 보면 이번에 시장이 올라오기 전까지는 어찌됐든 악재가 나오면 크게 하락을 했고 그래서 그 하락 때문에 손실이 굉장히 커지는 구간이었다라면 지금 최소한 어떤 주식을 샀었을 때 그래도 큰 손실이 없이 네. 일단은 매매를 할 수 있다라는 게 달라진 환경이라고 봐야 되겠죠. 물론 이제 앞서 말씀을 주신 대로 지수가 크게 위로 뻗지는 못하니 네. 전체적으로 이전만큼 높은 수익을 바로 기대할 수 없다라는 단점도 있기는 하지만 네. 뭐 그렇게 되면 이 시장 안에서는 그 박스권이라면 박스권 하단에서 사서 박스권 상단에서 팔 경우 수익이 날 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죠. 최소한 우리가 이제 매매를 할 때 네. 기본적으로 설정을 할 수 있잖아요. 네. 아, 그래, 이 시장은 아직까지는 자신 있게 뭔가 계속 매수해서 들고 가야 되는 시장인 것보다는 네. 일정 수준에서는 수익을 일단은 실현을 하고 다시 하락하면 살 수 있는 그런 시장이겠구나라고 판단을 해보신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그래도 박스권이란 단어 안에서 주는 건 그러니까 위에보다도 네. 아래에서 그래도 지금 사면 이전처럼 크게 손실이 나는 시장은 아니구나라는 네. 점이 달라진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21년 하반기부터 그렇게 좀 힘들게 왔었던 하락장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것 같고 바닥도 얼추 확인을 한 것 같고 지킬 수도 있고 이 중에서 또 종목별로 수익률도 나오고 근데 이제 항상 사람들은 이제 고민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 그러니까 이게 기정사실화되면 모두가 박스권이라고 생각을 하면 또 2,500 근처 오면 또 이제 줄이기 때문에 뚫고 가긴 또 힘들 수도 있고 막. 사실 그 마른 박스권이라고 말씀을 주셨고 네. 지수만 놓고 보면 그런데요. 네. 사실 지금도 올라가는 종목들은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종목 장세가 좀 예, 장난이 너무 아니죠. 화려하기 때문에 예. 어떻게 보면 사실 올라가는 종목은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갔고 예. 올라가지 않은 종목들은 오히려 들고 있어도 더 불편한 시장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제가 보기엔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더 재미가 없을 수도 있는 뭔가 그러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조금 더 위험을 많이 아는 분들이라면 나름대로 수익을 볼 수 있었을 가능성이 높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 입장에서는 뭔가 정말 제대로 지켰다라는 표현보다는 오히려 지수가 별로 안 빠지는데 내 거는 생각보다 지수보다도 못한 수익률을 거뒀을 개연성도 있는 게 현 시장의 색깔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좀 쏠림도 있고. 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최근까지도 제가 많은 투자자분들을 많이 뵙고 나면 네. 아직도 많이 경계감들이 높으신 것 같아요. 여전히 경계감이요? 시장이 안 될 거라고 보시는 분들도 여전히 계시는 것 같고 그래요? 예. 생각보다 많으세요. 그러니까 저희는 항상 네. 거의 투자하시는 분들 위주로 나오시고 그러니까. 보시고 하다 예.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렇게 저희들 찾아오신 분들도 네. 생각보다 조금 많이 안 좋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경계감도 여전하시고 그러다 네. 보니까 이번에 하락과 관련된 시장에서 많은 투자자분들의 마음의 상처가 너무 크구나. 그리고 생각들이 정말 많이 경직돼 있으시면서 이 경계감들이 쉽게 누그러지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더 안타까운 거죠. 결국에는 이 시장에서 정말 강한 마음을 먹고 주식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그렇진 않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게 놓고 보면 이 시장에서 뭔가 좋았던 사람들은 그나마 굉장히 강했던 기업들을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분들이든가 네. 또는 조금 더 생각을 빠르게 전환을 해서 이 시장은 그래도 종목별로 수익률이 되게 좋은 시장이니 한번 내가 조금 더 과감하게 해볼까라는 몇 분 빼놓고는 제가 볼 때는 많은 분들이 알면서도 시장이 나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불편해하실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나중에 조금 더 주가가 비싸졌을 때 그때 들어올까봐 조금 우리는 걱정이 되는 건데 그분들은 실제로, 또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그래 다 좋은데 그러면 앞으로 조정받으면 들어가야지. 자, 바닥에서 올라오는 것도 몰랐던 분들이 정말 그 조정에 살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개인들이 기다리는 조정이 그 시기에 딱 맞춰서 올지는 모르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에 조정이라는 건 오는 건 맞긴 맞는 건데 내가 생각한 시점에 정확하게 오면 좋은데 그럴 가능성이 있을 건지는 아무도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막상 또 조정이 오면 그때 또 세상이 끝날 것 같죠. 예. 그럼요. 또 생각이 또 바뀌실 항상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조정은 그냥 오는 게 아니고 예. 뭔가 위기처럼 막 이렇게 포장이 돼서 그렇습니다. 오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럴 수 있죠. 그때, 맞습니다. 네. 지금 못 사는 사람은 어차피 그때도 못 사고 앞으로도 못 사고. 예, 이게 그래서 제가도 뭐 지난번에 저희도 방송을 했지만 양쪽 다 부작용이 있어요.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꼭지에서 못 파는 단점이 있을 거고, 조금 이제 하락장을 좋아하시는 분들, 주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비관론자분들은 또 이렇게 시장에 전환됐었을 때 아주 생각보다 한참 동안 전환이 안 되시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럼 어느 쪽이 더 유리하느냐? 뭐 사실 알 수는 없죠. 네. 그러나 저는 항상 전자를 말씀드리는 게 그래도 많이 벌고 시장에 조금 돌려주는 게 낫지. 그렇지 않으면 비관론에 빠지게 되면 진짜 바닥에서 못 사거든요. 예. 중간에서도 못 사요. 아예 못 사고 못 버는 것보다는 결국 최고 꼭지에 걸리는 분들이 대부분 경계론자들입니다. 실제로 최근에 뭐 은행에 들어가 있던 자금들이 고객 예탁금으로 이제 투자 자금으로 좀 이렇게 넘어오기도 하고 약간 돈의 흐름은 좀 확실히 달라진 것 같기는 해요. 리스크 선호 현상들도 나타나고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요게 중요한 대목인데 저희가 2월 14일에 찍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에 한 달에 한 번씩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지수 CPI라고 하는 거. 굉장히 불리하네요. 이거 뭐 발표 전에 자고 일어나면 발표가 돼 있겠지만 요거를 물론 이제 컨센서스는 1월 CPI 전년 동월 대비 6.2%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뭐 9, 8, 7, 6 이제 6% 초반 나오는 건데 요거를 지금 한번 예상해 보시라면 너무 리스크 있게 굳이 뭐 예상할 필요가 있나요? 밤에 나올 건데 시장도 끝나고 찍는 건데 뭐 밤에 나올 거면 전 예상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저희가 아마 요 영상 결과 보시죠. 뭐. 목요일에 올릴 것 같아요. 목요일에 올릴 것 같은데 그러면 뭐 예상 시나리오라고 해야 될까요? 그 이후 경로라고 해야 될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미 저는 경로는 나와 있다고 생각을 한 게 제가 그렇잖아도 오늘 이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었는데 이번에 소비자 물가지수는 예상보다 높게 나올 가능성이 결과로는 봐야 되겠지만 높지 않을까라고 보긴 하는데 약간 경계를 좀 해야 된다. 뭐 경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알고 있는 거니까. 잠깐만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물가 지표가 높게 나올 수는 있는데 굳이 경계할 필요는 없다 이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연준이 의도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준이 의도한 거. 많은 분들이 지금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도 최근에 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저는 그 86번가의 정광호 대표님 말씀을 한번 눈여겨보셨으면 좋겠고 저도 그분과 의견을 같이 합니다. 자, 우선 이번에 소비자 물가지수에 대한 항목이 가중치가 변경이 됐죠. 맞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저도 이제 모 매체를 통해서도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었었는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원래 이 가중치 조정을 2년에 한 번씩 하는 건데 이번에 1년으로 바꿨어요. 그럼 중요한 건 왜 바꿨을까요? 간단합니다. 유리하니까. 누구한테? 연준한테 그리고 미국 정부한테.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내년 대선에 유리하니까 또 연준 입장에서는 이렇게 바꿨을 경우 통화 정책과 관련된 운용에 보다 유리하기 때문에 이런 조치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결과가 나오길래 이런 얘기를 하느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죠. 우선 만약에 1년치를 가지고 가중치를 조정을 하게 되면 결과론적으로는 이렇게 나옵니다. 비중이 높아지는 게 있고 비중이 낮아지는 게 있어요. 비중이 높아지는 쪽은 주거비가 높아지고 상품 쪽이 비중이 높아집니다. 반면 서비스 업종에 대한 비중이 낮아지고 중고차에 대한 비중이 낮아지는 걸로 이미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를 결과로 해서 올해 내내 소비자 물가 지수에 대한 궤적을 그려보면 네. 당연히 주거비가 본격적으로 빠지기 이전까지는 네. 소비자 물가 지수가 당초 예상보다 조금 더 높게 나올 겁니다. 네. 네. 아마 대략적으로 1, 2, 3월 정도가 되겠죠. 네. 그러면 시장에서는 생각보다 물가가 높게 나왔는데 라고 하면서 불안해하겠죠. 네. 시장에 대한 긴축에 대한 경계감을 드러낼 거고 그렇죠. 이게 연준이 원하는 거죠. 굳이 연준이 내가 굳이 이제 얘기하지 않아도 시장이 알아서 긴축에 대한 우려를 할 것이고 피봇에 대한 기대를 접겠죠. 야, 이게 내가 당초에 올해 금리도 내릴 것 같고 생각보다 금리도 덜 오를 줄 알았는데 이렇게 물가가 오르게 되면 내가 생각한 기대가 잘못됐을 수도 있어라고 시장은 지레짐작을 하겠죠. 이게 연준이 원하는 그림입니다. 자꾸 연준은 시장 올라갈까봐 혹은 기대 인플레이션 그럼요. 올라갈까 한 대씩 이제 주워받고 있었는데 그럴 요즘엔 약간 필요가 없어지죠. 쥐어박아도 시장이 말을 안 듣고 막 네, 올라왔는데 네. 그게 아니라 생각보다 좀 높아진 물가 지수를 보면 시장이 알아서 움직일 수도 있고 연준에 대한 신뢰도 찾을 수 있고 사실은 연준 입장에선 굉장히 해피한 카드가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연준이 잡을 수 있는 것은 기대 인플레이션을 차단할 수가 있겠죠. 또 네. 섣부른 피봇에 대한, 즉 피봇이란 정책 전환, 연준이 그동안 올렸던 금리를 다시 내릴 거라는 기대를 섣부르게 할 수 있는 기대를 차단할 수가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자, 그렇게 해서 한두 달 정도 차단을 하고 나면 주거비가 본격적으로 빠지는 달이 4월이 될 수도 있고 5월이 될 수도 있는데 이때부터는 주거비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물가 하락폭이 생각보다 굉장히 커집니다. 이게 높으니까. 네. 항목이 제일 많은 게 크게 빠지니 그렇죠.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건 직업비는 한 번 빠지면 1년 내내 빠지죠. 왜? 1년 계약이니까. 그렇죠. 부동산 좀 네, 돌아서는데 오래 맞습니다. 걸리죠. 그러면 주거비 우리가 그동안에는 주거비가 많이 올랐던 게 계속 집세에 대한 계약이 사실 1년에 한 번씩 이루어지니 그동안 계속 오른 집값을 반영해서 월세가 올랐다라면 네. 이제는 한번 내리기 시작하면 계속 최근까지 집값이 하락을 했으니까 네. 그 하락세를 반영해서 주거비는 계속 빠지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 뒤에 주거비가 반영되기 시기부터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물가 하락이 진행이 된다. 폭도 그다음에 빠르기도 진행이 될 수가 있겠죠. 더 중요한 건 연준이 지금 제일 우려하는 게 뭐냐면 서비스업 물가인데 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서비스업 물가는 못 잡을 수도 있고 생각보다 올라올 수도 있는데 요 항목도 줄어들었잖아요. 그렇죠. 잘 생각해 보시면 그러면 지금 당장은 물가가 예상보다 높을 것이니 연준이 기대 인플레이션을 차단하기에 되게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 또 2분기 이후부터는 네. 주거비가 본격 하락하면서 물가를 생각보다 많이 끌어내리기 때문에 사실상 연준 피봇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시장이 알아서 그 당시에 다시 한번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두 서너 달만 기대 인플레이션만 잘 잡으면 물가를 생각보다 잘 통제를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 뒤부터는 물가가 저절로 빠지기 시작을 하면 연준은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한테 지표 보고 하겠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지표가 생각보다 많이 낮아지면 괜찮아지겠죠. 특히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네, 하반기로 갈수록. 그리고 서비스업에 대한 물가 우려가 여전히 있어요. 네. 있는데 비중이 줄었으니 그 우려가 생각보다 덜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통화 정책을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고 하반기로 갈수록 물가를 더 낮추게 하는 좋은 기폭제가 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되면 꼭 먹고 알 먹고 할 수 있는 연준의 통화 정책과 관련된, 즉 나중에는 굳이 얘기를 안 해도 내가 뭐 언제 지표 본다고 그랬지 언제 무조건 안 한다 그랬어라고 이미 얘기를 하고 있을 거니까 그렇게 되면 정말 연말에 금리를 안 할 거냐 할 수도 있는 거죠.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죠. 정확하게 알겠습니다만. 얘기하면. 그렇죠? 그리고 더 재미있는 건 뭐냐면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죠. 그래, 네 얘기가 다 좋은데 하반기에 생각보다 그렇게 물가가 빠진다는 얘기는 수요가 안 좋아서 이전 사례를 보면 네. 경기도 같이 내려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을 텐데 그렇죠. 이번엔 안 그렇죠. 왜냐하면 실업률이 떨어지질 않으니. 그렇죠? 그러니 우리가 고용 상황은 여전히 좋으니 물가는 내려가는데 고용이 좋으니까 소비가 줄진 않는 재미있는 현상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이 얘기는 제가 한 게 아니라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했던 내용을 그대로 말씀드린 겁니다. 재미있는 현상이라고요?
이 현상에 대해서 예. 물가를 잡을 수 있는데 고용을 해치지 않으면서 음. 그대로 나오고 있잖아요. 저는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할 때 왜 이렇게 자신감이 높지? 저분이 왜 저런 얘기를 했을까 보니까 퍼즐이 맞춰지더라고요. 아, 이번에 소비자 물가지수 항목 변경을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파월이 얘기했었던 즉 물가를 2%로 통제할 수 있는데 고용을 해치지 않으면서 즉 연착륙이 가능하면서 물가를 잡을 수 있다는 말이 이 얘기였어요. 결국에 이런 통계 조작을 하면 가능하다는 걸 보여준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네. 이번처럼 통계 조작 안 했으면 아마 물가를 2%까지 끌어내리는 건 불가능했을 텐데 제일 많이 내려간 항목의 비중이 커졌으니 재밌게도 2%도 가능해지는 재밌는 결과가 도출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네. 이를 통해서 투자 전략을 세워보면 이번에 한두 달 정도 아니면 서너 달 정도가 될 수도 있을 것 네. 같고 예상보다 물가가 높게 나온다고 해서 지수가 생각만큼 많이 밀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 이미 고용이 너무 좋기 때문에 네. 이전에는 이렇게 되면 수요가 훼손이 돼서 고용도 안 좋아질 거고 수요가 많이 훼손이 돼서 시장이 많이 안 좋을 거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네. 이미 고용이 좋다는 걸 다 알고 있잖아요. 오죽했으면 노랜딩 얘기까지 나와요. 그럴 정도면 그래 물가 긴축에 대한 우려는 있지만 생각보다 많이 빠지진 않겠네. 그런데 하반기로 들어설수록 별로 빠지지도 않을 거고 고용도 나쁘지 않은 상황에서 물가가 내려가면 사실 소비가 되게 좋아질 수 있죠. 그렇죠. 나는 일자리가 있는데 물가가 내려가면 그만큼 가처분 소득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잖아요. 내가 물건을 살 때 소득은 그대로 좀 물건값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소비력이 더 커질 수 있죠. 그럼 경기가 반등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시장이 제가 볼 때는 혹시 빌리면 잘 사야 되는 게 맞는 시장이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거지. 뭐 이를 통해서 추세가 반전된다거나 기존에 있던 추세가 훼손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은 거 아니냐라고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것도 계속 이제 여쭤보려고 했었던 건데 일단은 소비자 물가 지수라는 거는 그 가중치 조정을 정기적으로 하게 되는 건데 이번에는 조금 더 이제 빨리 하게 됐다라는 예. 거고 이걸 이제 조작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조정으로 볼 것이냐는 관점의 차이일 수도 그런 건 있고, 상관없어요. 네. 이미 바뀐 거고 중요한 건 왜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다 유리해서 하는 거예요. 연준한테도 유리하고 미국 정부한테 유리하니까 둘이 짝짝꿍 돼서 남녀 상열지사가 된 거예요. 별것도 아니에요. 고민하지 마세요. 본인들이 불리하면 이런 조정 안 합니다. 근데 이게 일반적으로 그겁니다. 이게 지수에 포함되는 그 항목들 가중치를 조정하는 건 사람들이 지출을 많이 하는 건 많이 하니까 가중치를 높이고 적게 소비하는 건 적게 하고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한 10년 전인가 사람들이 이제 돌반지 잘 안 사니까 맞아요. 금반지 잘 안 사니까 그 가중치를 줄였거든요. 그러면서 이명박 정부 때도 그래서 소비자 물가 지수 이거 너무 조작하는 거 아니냐. 그때 막 너무 막 물가가 높아가지고 상관없어요. 사람들이 지표만 보고 얘기할 거니까. 조작하든지 결국은. 말든지 우리는 그런 데 관심 두면 안 되고 어차피 우리는 지표만 보고 좋다 나쁘다 얘기할 거잖아요. 네. 뭐 바꿀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바꿀 수 없으면 즐겨야죠.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이어서 해주신 말씀이 미국의 고용 지표인데 네. 와, 실업률이 3.4%면 거의 완전 고용 상태에 완전 고용 맞습니다. 가까운 거죠, 진짜. 예, 예. 이게 54년 만에 최저 실업률.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안 좋을 수가 없는 거고. 그럼요. 어떻게 보면 이거를 이제 부러뜨려 가지고 물가를 잡겠다라는 게 파월이나 연준의 이제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그거를 이제는 이제 고용 지표는 그냥 포기하고 가야 되는 건지 좋은 건 좋은 거대로 봐야 되는 건지 또 이제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과거에도 고용 시장 이 실업률을 좀 꺾어버리는 데는 한 1년 반 이상의 시간이 좀 걸렸다. 그래서 시간을 두고 고용 시장의 악영향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보는 관점도 있고요. 여기서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제롬 파월 의장이 이번에 기자회견에서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얼마 전에 그 기자 또 하나의 어떤 그 어디더라? 거기서 했던 것도 그렇고 그 무슨 예, 무슨 갑자기 언론 기억이 안 행사였어요. 나는데. 네, 언론 맞습니다. 행사였어요. 예. 공식적으로 했어요. 이번에 고용과 관련된 비즈니스 사이클은 이전과 다르다. 이 얘기는 시장에 대한 경고예요. 이전 사례 들이대지 마라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고 한 가지 더 공식화했어요. 네. 연준은 우리가 알고 있는 고용 지표 중에서 네. 실업률을 타겟으로 하지 않는다라고 이건 대놓고 얘기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그런데 자, 연준 스스로 고용률을 타겟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다란 얘기는 연준은 고용률 가지고 앞으로 물가를 잡는데 활용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네. 그러면 우리도 연준과 같은 거를 봐야 판단을 내릴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실업률을 보면 안 되겠죠. 실업률이 잡힐 거야 말 거라 지금 논의를 하는 것 자체가 연준에 반하는 거예요. 연준이 안 본다는데 우리 스스로 보고 한다라는 게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면 고용지표를 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 고용지표 안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실업률도 있는데 거기서 뭘 보란 얘기냐면 임금을 보란 얘기예요. 그 안에 항목이 실업률도 있고 시간당 임금 상승률도 있고 노동시장 참가율이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 핵심이 임금인 거죠. 네.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물가가 재발해야 될 거야 되는 우려의 가장 큰 우려는 임금이에요. 네. 임금이 오르면 이 임금이 비용을 올려서 기업들은 물건 가격을 올릴 것이고 물건 가격을 올리면 사람들은 그걸 사쓰기가 힘드니 또 임금 인상을 요구할 것이고 네. 이게 임금 상승발 스파이럴 효과라 그래서 네. 임금 상승발 물가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결국 실업률이 아니라 임금이 오를 거냐 말 거냐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네. 그럼 이렇게 질문을 줄 수 있죠. 이렇게 고용이 탄탄한데 우리가 알고 있는 임금이 내려갈 수가 있겠어? 맞습니다. 임금은 내려가는 지표가 아닙니다. 저한테 올린 연봉이 내려가지는 않겠죠. 다만 아주 최소화하겠죠. 네. 물가 상승에 미친 영향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리고 다른 항목들을 조정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조금 오해하지 말으셔야 되는 게 고용지표를 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고용지표 항목 중에서 실업률을 가지고 하지 않겠다라는 얘기인 거고 그 안에 있는 노동시장 참가율이나 임금 상승률은 여전히 굉장히 중요하게 보겠다라는 말씀이 되는 거니까 타겟을 조금 달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 사실 중앙은행이 어느 나라라 하더라도 뭔가 고용률을 꺾어버리고 실업률을 높이기 위해서 존재하는 곳은 없으니 맞습니다. 다만 이제 예. 물가를 잡는 데 있어서 고용시장이 너무나 핫한 게 별로 도움이 안 돼서 예. 그쪽을 좀 경계를 했던 시장의 움직임이었는데 이제는 그리고 그것도 좀 달리 봐야 되고 한 가지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예. 이것도 여러분들 제 이전에 한번 자료를 보시면 네. 미국의 고용시장이 구조적으로 바뀌어서 이것 때문에 연착륙한다라는 것도 여의도에서 제가 최초였어요. 글로벌에서도 거의 몇 안 됐던 것 같아요. 네네네. 그리고 보시면 그게 되게 중요해요. 이건 구조적이라 안 되는 거예요. 고용시장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사람이 처음 부족해요. 전쟁 빼놓고. 네네네. 이렇게 사람이 500만 명이 부족했던 사례가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없는 사례이기 때문에 이전 사례를 들이대는 게 불가능하고 이 500만 명이란 부족한 사람이 채워지려면 네. 향후 한 2년 정도 일자리를 싹 없애야 돼요.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우리가 비농업 뽑은 고용지표가 시장이 좋을 때 시장이 호조일 때 보통 25만 명 정도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게 가능하냐는 얘기죠. 그 정도 일감을 없애려면 사실 금융위기 정도 빼놓고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제일 중요한 거 고용은 사람이 부족한 게 구조적으로 된 게 거의 역사상 유례가 없는 사례이니 이전에 자꾸 사례 들이대면서 고용이 꺾이기 전까지는 라고 들이대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땐 사실은 조금 넌세일 수 있겠다. 이걸 알고 제롬 파월 의장도 실업률은 개의치 마세요. 다만 임금은 중요합니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고 자꾸 그쪽으로 다시 돌아갈 게 아니라 우리는 임금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많이 해보자. 하지만 실업률은 뭐 올라가면 우리 입장에서는 뭐 물가가 더 빨리 꺾일 수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지만 네, 네. 이거를 시장이 옛날처럼 유의미하게 뭐 4.5, 5%, 6% 이렇게 올릴 수 있을 개연성 매우 낮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말 그대로 그건 이제 망가지는 거니까 망가지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그냥 역대급 위기가 오겠죠. 그러면 진짜 실업률이 막 5, 6% 이렇게 가버리면 다시 예. 그래서 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아까도 살짝 말씀해 주셨던 노 랜딩. 가능성도 있지요. 그래서 많은 투자자분들 보세요.